안녕하세요. 불리한사심입니다. 아까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와라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고요. 그래서 파트 1으로 업로딩을 했고 지금부터는 파트 2로 나머지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출이 올 때 또 안 가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좀 나눠서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극장 산업의 박스 오피스를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매출과 부채 비율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기업은 시네마크, 두 번째 기업은 AMC. 그래서 미국의 둘 다 미국의 극장 체인이 되겠습니다. 매출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올라가는 그림이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19년도에 맥스치를 찍었던 4분기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이 모자란 모습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스오피스 수준이 예전만큼 못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매출 역시 19년 수준은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시네마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올라오고 있지만 부채 비율이 여전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AMC도 매출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19년 대비해서 회복을 절반 수준 이하로 못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AMC에서 좀 내려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MC가 60불 갔을 때 주식을 매각해서 부채를 좀 갚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조금 내려가는 그림은 이 주식 매각해서 부채를 좀 줄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들어서는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면서 여전히 극장 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중을 좀 크게 하고 있는 주주로서 간절하게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그 세계 랭킹을 보면 이게 거의 쭉 내려가는 게 극장 산업 그래프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18년에 우주가 다시 재기를 하면서 이게 좀 떡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맞는다면 뭐 1년 후, 뭐 2년 후에 늦으면 2년 후에 화려하게 예전 주가로 돌아오고, 저도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급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템퍼가 있는 극장인데 리클라이닝이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템퍼가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고급화를 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저희가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향후의 극장이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온라인 공연, 유튜브, 게임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상영이 되면서 극장이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극장이 꼭 영화만 한다기보다는 특히 이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화에 대한 편중된 것들을 좀 줄여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장 산업 리뷰는 좀 이렇게 마치고요. 인문학 투자라고 해서 제가 책 읽는 걸 좀 좋아합니다. 사실 요즘에 잘 못 읽긴 하는데, 사실 이게 변명 같지만 형님들은 이해하시죠? 육아도 하고 하다 보면 읽을 시간이 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애 낳고 5년 동안 못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난도형 책은 제가 잘 안 봤어요. 사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때문에 잘 안 봤는데, 이런 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난도형 하니까 좀 그런데 이 도형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니까 이 트렌드 코리아를 투자에 참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좀 유효하고,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좀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강화를 하고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소스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 첫 번째 챕터를 읽었는데, 첫 번째 챕터는 나노사회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자사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나노사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사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개인으로 흩어지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미세하게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좀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긴 노동을 마다하는 노동의 파편화. 이것들은 결국에는 양극화나 고용 안정, 그리고 일용직 중심의 구조가 일상화되고 뭔가 고정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가정이 분해되고 그 기능이 시장화된다는 얘기고, 신사업이 등장한다. 세탁 특공대나 호텔 리프, 화장실 청소해준 서비스까지 나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청소연구는 잘 아실 테고, 제가 좀 놀란 게 요새 젊은 친구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 다른 데로 갑니다. 아니,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떡볶이 집을 가더라도 사실은 뭘 했냐면 단골 행세를 했거든요. 어떻게든 조금 더 얻어먹어 보려고. 그래서 보통 이모라고 부르고 고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모라고 하고 좀 단골하고 친한 척을 좀 하면서, 그래야 좀 떡볶이 먹을 때 오뎅 국물이라도 좀 얻어먹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새 친구들은 이게 싫은가 봐요. 이게 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키워드를 보면 공정성이 답보되지 않은 나노사회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게 하고 동시에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기회라는 게 균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가 균등하지 않을 때 느끼는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이겠죠. 사실은 양극화가 되면서 그런 이런 박탈감들을 좀 많이 느끼고, 또 이 고용 안정 측면에서도 이 평균 근속이 OECD 꼴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깅노동이 하지만 예전에 일본에서 프리터 같은 알바로만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2010년에 들어왔고 일본은 90년대 얘기인데, 신조어가 배다트라고 하는데 이게 배달 플러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사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액체사회는 정부나 기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녹아들는 사회고, 이것들은 결국 무수하 방황하는 개인들을 존재하게 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울증의 극격한 증가나 청년과 독사,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결과로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극화나 이런 박탈감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나 기관을 못 믿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이 형님이 바우만 형님인데, 액체사회를 말씀하신 바우만 형님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대의 책임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 때문에 개인의 어깨에 부과하고 새로운 유형의 삶을 모색하는,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개인하고 사적으로 변하는 시대라는 게 그의 문제의 통찰이었다. 결국에는 이런 본인을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울증 증가나 자살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액체사회를 이 형님이 정리한 거는 결국에는 연일 고체사회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이었다면, 액체사회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라고 정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기회 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의 평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뭔가 이런 구조,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 예를 들면 젠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트렌드가 사실은 기정사실인 게, 제가 기령이 형님 거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도 읽은데 여기서도 분명히 나노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난도 형님 책이 좋았던 게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휴머니즘이고, 결국에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연대에 입각한 정체성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공간과 공유의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런 가치와 휴머니즘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변을 둘러싼 시선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좀 이루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자면, 아까 얘기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정신 관련된 의약품이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아이디어가 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틀렸으면 좋겠는데, 화인제약이 사실은 정신질환 치료제에 특화한 제약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 수혜도 좀 예상이 됐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급등, 가상화폐 급락 이런 거 관련해서 박탈감이나 이런 우울감들을 느끼기 때문에 화인제약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 했고요. 이베스트 홍시경이 쓴 건데, 실제로 보면은 정신증 관련된 쪽 의약품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화가 된다면 화인제약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제품 구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극장 산업에 대한 리뷰와 제가 이제 인문학 투자라고 해서 책 읽는 내용도 같이 좀 공유 드려봤고요.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설날인데 추석이라고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남은 설날도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리한 40이었습니다.